안녕하세요, 너구리입니다. 오늘은 크로도 체이닝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또 할 얘기가 좀 많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려고 하시는 분, 직접 내가 사려고 하시는 분, 관심이 있으신 분께는 좋은 정보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.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이거를 제가 직접 사서 직접 설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. 크로도 체이닝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, 크랭크는 스탠다드가 있고 미컴이 있고 컴팩이 있고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. 그 컴팩보다 한 단계 그리고 두 단계 작은 게 있는데,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저 같은 사람에게는 좋은 제품이에요. 저 같은 사람에게는,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저 같은 라이딩 스타일이나 코스를 가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괜찮은,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지금까지도 잘 써왔고 앞으로도 계속 쓸 생각이고, 참 개인적으로 만족하며 쓰고 있으니까 뭐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어쨌든 이 크로도 체이닝은 작은 체이닝인데, 오늘 제가 할 얘기는 꼭 크로도 체이닝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. 작은 체이닝에 대한 이야기예요. 크로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들이 있습니다. 얘보다 더 싼 제품도 있고, 또 이거보다 더 경량인데 더 비싼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냥 통합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작은 크랭크 체이닝에 대한 이야기죠. 그게 왜 제가 쓰면서 만족하고 있고,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그래도 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먼저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렸죠. 저 같은 라이딩,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. 백두대간 랜도너스를 하기 위해서. 랜도너스 백두 450km 획고 8,000이 넘는 코스입니다.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꼭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면 초장거리 이런 어필들 코스를 가다 보면 다리에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죠.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케이던스는 안 나오고 페달은 무겁고 다리에 데미지는 쌓이고, 그러다 보면 후반에 가면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. 그래서 생각을 한 게, 다리에 데미지를 줄여야 되겠다. 오르막을 올라갈 때 한 130W로도 한 10% 경사 가까운 곳을 케이던스 6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세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, 스프라켓을 키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스프라켓을 또 무한정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크랭크를 작게 하는 데서 몇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. 뭐 무게적인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이득이 있죠.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. 자, 때문에 저는 백두가 아니었으면 굳이 이거를 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. 백두가 아니었으면, 그 백두 랜도너스가 아니었다면. 왜냐면 한 200km 정도 타는데 획고 3,400 정도,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갔었던 뭐 춘천 어드벤처 같은 것도 이 크로도 없이도 제가 완주를 다 했었기 때문에 굳이 꼭 이게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죠. 하지만 지금 제 생각은 어드벤처 코스나 이런 장거리 어필을 200km짜리 코스를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, 이게 오히려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장거리를 가는 데 있어서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면, 여러분들이 만약에 랜도너스를 이렇게 장거리를 타지 않는다면은 굳이 이거를 살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그 이유는, 요즘 스램이나 시마노는 순정 상태로도 1:1 기어비가 나옵니다. 스램 같은 경우에는 33, 33T가 나오고요. 시마노 같은 경우에는 34, 34 신형에도 다 나오죠.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, 그거를 굳이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자전거를 살 때부터 그 기어비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, 저처럼 뭐 200km 타고 뭐 300km 타고 뭐 이런 게 아닌 이상, 그런 오르막 뭐 고각 경사를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, 그리고 한 100km 초반 정도만 여러분들이 타신다면 굳이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달아서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. 1:1 기어비만 해도 웬만한 것들은 다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그게 장거리가 아니라면, 다리에 데미지가 좀 쌓인다고 할지라도 한 100km 초반이라면 좀 타고 그냥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좀 장거리를 타고 한다면 좋은데,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어떤 분께 좋냐면은, 오르막을 올라갈 때 데미지가 심한 사람, 즉 케이던스가 안 나오는 것. 저는 그거를 케이던스를 60 정도를 기준으로 봅니다.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케이던스가 60 이하로 나온다면 기어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우리가 프로도 아니고 오르막에서 막 무조건 인터벌 쳐서 막 쥐어짜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다면은 케이던스가 60 이하로 나온다라는 거는 기어비가
부족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. 내가 토크로 타는 사람이라면 60 이하로 내려가도 되겠지만은 케이던스가 그래도 좀 나와야 60 이하는 저는 페달링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거든요. 60 이하면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건데 그거는 페달링이 아니라 그냥 어거지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그렇게라도 탈 수 있는 것도 다행이기는 하지만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케이던스가 60 이하로 현저히 떨어져서 겨우 꾸역꾸역 올라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라고 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고각 경사에서 내가 너무 힘들더라, 10%, 13%, 14%, 벚고개만 해도 16%까지 나오니까 그런 데서 정말 너무 고통스럽더라 라고 하시는 분께는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죠. 이렇게만 들으면 그냥 괜찮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제품들이 장점만 있는 건 없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먼저 가격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제가 살 때 요 체인링을 한 190,800원 그리고 요 어댑터를 한 2만원 정도 해가지고 어쨌든 한 22만원 정도에 사서 제가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셔가지고 집도 설치를 맡기신다면 공인비가 또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1차적으로 생기고요.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매 비용, 2차적으로 세팅 비용, 그리고 3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이런 걸 또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체인 길이 때문에 체인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돈이 또 좀 들겠죠.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.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는 결정의 문제예요. 여러분들이 내가 그거를 지불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다면은 문제가 될 건 없겠죠. 자, 그렇다면은 이제 부수적인 것들인데 얘는 모든 자전거에 설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체인링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드레일러가 체인링에 가까워야 돼요. 이 체인링과 이 드레일러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. 그래야 체인 이탈도 안 나고 변속도 잘 되고 트러블도 없어요. 자, 그런데 얘는 워낙 체인링이 작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되는 자전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어댑터를 또 끼워야 되는데 그 어댑터조차도 규격이 안 맞아서 안 되는 자전거도 있어요. 자,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. 그리고 세팅상에서 체인링이 로드에 끼는 건 워낙 작기 때문에 또 생기는 트러블, 이렇게 변속에서 체인이 빠진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다행히 저는 제가 직접 설치를 했는데 이걸 설치하는데도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. 뭐 풀었다 다시 하고 막 보고 막 완전 진짜 생쇼를 했었는데 다행히 저는 지금까지 쓰면서 한 번도 체인 이탈이 없었어요. 다행히. 예, 아주 행복한 일이죠. 물론 제가 뭐 정비를 좀 이렇게 잘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시는 분도 분명 있습니다. 제 주변에도 있고요.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예요. 미케닉이 아무리 세팅을 잘해도 자기 것처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역량 차이에서도 올 수도 있고 라이딩 성향에서 차이가 올 수도 있겠죠. 그 또한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. 그리고 보시면은 요 체인스테이와 드레일러 이 플레이트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딱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설치를 못하는 자전거도 있고 설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되는 자전거도 있고 설치가 다 했는데도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장담 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. 내가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도 괜찮으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다행히 제가 이거 제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심하시라는 거죠. 네. 자, 그리고 이거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거예요. 이거를 쓰면 일단 단점은 외형적으로 크랭크가 워낙 작아 보이니까 좀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? 로드의 그런 느낌이 안 난다. 사실상 이게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MTB에 있는 것보단 조금 크고 로드에 있는 것보단 작다 보니까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좀 이렇게 모양이 별로 안 좋아요. 제가 이제 크랭크도 듀라에스를 쓰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좀 그 흔히 말하는 그 이렇게 외형적인 그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뽀다구라든지 간지라든지 그런 게 별로 안 납니다. 그거는 이제 단점인데 그거는 그렇다 쳐요.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으니까. 자,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 다 물어봐요. 뭘 물어보냐면 와, 그거 다운힐이나 이런 게서 속 페달링 돼요? 라고 물어봅니다. 자, 저는 지금 어쨌든 여기 큰 거 물리면 얘가 46이에요. 그리고 여기에 제일 작은 거 물리면 11T입니다. 그러니까 46T에 11T가 걸리면 케이던스가 한 100에서 110 정도는 누구든 낼 수 있죠. 웬만하면. 네, 그 정도 케이던스라면은 시속 55km 이상은 페달링이 됩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시속 55km 이상에서 페달링을 할 일이 잘 있나요?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.
물론 잘 타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. 잘 타시는 분들은 뭐 MCT 나가고 막 이렇게 진짜 잘 타시는 분들은. 하지만 저는 제 성향상 라이딩을 하면서 시속 55km 이상에서 페달링을 할 일은 거의 없어요. 예, 거의 없습니다. 이거를 달고 페달링이 안 된다라고 느껴본 적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속 55km 이상에서 내가 페달링을 해야 되는 분이라면은 이건 쓰시면 안 되죠. 예, 그러면은 이거 쓰면 안 됩니다. 근데 저는 그럴 일이 없어요. 시속 50km만 넘어가도 그냥 페달링 하는 것보다 그냥 에어로 자세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, 뭐 팩라이딩을 하더라도 저랑 팩라이딩 하는 사람들이 뭐 평지에서 50km 이상 쏠 일이 거의 없으니까, 예,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만족감이 있지 않나. 그러니까 평지나 양내리막에서 팩으로 막 이렇게 속도를 많이 내시는 분께는 쓰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. 자, 그리고 뭐 또 장점 중에 하나인데, 이거를 쓰면은 경량화에 대한 이득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크랭크가 큰데 얘도 큰 걸 써서 기어비를 확보를 하게 되면 무거워지죠. 이 스프라켓도 커지면 커질수록 무거워지고, 그러면서 체인도 길어지고 이것도 커지고, 이런 거에서 이제 무게에 대한 손해가 있는데, 얘를 쓰게 되면 어쨌든 이 크로더 체이닝이 듀라에이스가 가장 가벼운 건데 걔랑 무게가 거의 비슷해요. 그만큼 가볍다라는 겁니다. 왜냐면 작으니까. 그리고 얘를 이렇게 작은 걸 씀으로 인해서 스프라켓도 너무 크지 않은 걸 쓸 수가 있습니다. 때문에 롱 케이지를 쓰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경량에 대한 이득이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지금은 신형 듀라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이제 이 구형 듀라에이스 구동계에는 1130이 가장 큰 거예요. 듀라에이스. 여기에 1130 듀라에이스를 써도 저는 1대1 기어비가 나와요. 왜냐면 여기 제일 작은 게 30이고 이 뒤에다가 1130을 쓰면 1대1이 나온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1대1만 나와도 웬만한 오르막들은 다 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죠. 왜냐면 듀라에이스 스프라켓이 진짜 가볍거든요. 물론 비싸지만은. 그러니까 경량에 대한 이득도 다 챙기면서 기어비도 확보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저에게는 진짜 좋은 거죠. 장거리를 갈 때. 자, 그리고 여성에게 진짜 추천할 수 있어요. 제가 주변에 몇 분에게도 동호회 형님한테 그 형님의 형수님이 오르막 올라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. 또 그 형수님은 자전거를 막 이렇게 막 매일 열심히 이렇게 타시는 분도 아닌데, 이제 형님과 형수님이 같이 이렇게 부부간의 취미를 공유하면 참 좋잖아요. 근데 남편은 오르막을 어느 정도 좀 잘 올라가는데 아내분께서는 오르막을 좀 잘 못 올라가고 힘들어 하니까 남편은 같이 타고 싶은데 이제 아내분께서는 나 힘들어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크로더 체이닝으로 바꾸니까 오르막을 좀 즐긴다기보다는 그렇게 막 겁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르막이 겁나셨던 분, 특히나 뭐 내가 아내한테, 여자친구한테 로드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막 벚곡에 막 이런데 막 갔더니 막 진짜 막 너무 힘들어하고 다시는 안 가려고 그러더라. 그럴 때 속도가 느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사용을 해서 추천을 해서 장착을 해 놓으면 오르막 올라갈 때 이게 속도는 느리더라도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원리예요. MTB가 로드보다 훨씬 무겁잖아요. MTB가. 근데 MTB 타시는 아주머니들, 아저씨들 막 진짜 자전거 그렇게 잘 타 보이지도 않는데도 오르막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. 기어비가 나오기 때문에. 얘가 지금 제가 1134를 쓰면 기어비가 0.83까지 나와요. 1대1이 아니라 그거보다 내려갑니다. 0.83까지 나와요. 그러니까 페달을 제가 360도 한 바퀴 돌려도 바퀴가 한 바퀴가 안 돌아가요. 근데 MTB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내려가죠. 그래서 거의 페달을 두 바퀴 돌려야 바퀴가 한 바퀴 돌아가고, 즉 느리더라도 오르막을 그래도 편하게 데미지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성분께, 고통받아 하는 여성분께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라든지 보통 여성분이 알아서 이거를 설치하시는 분은 현실적으로 잘 없으니까 남자친구나 남편분께서 좀 추천을 해주시면은 같이 취미생활을 즐기는데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죠. 제가 이걸 쓰면서 이제 실제로 어떤 느낌이 드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.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죠. 이게 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일단 지금 저는 1132 그리고 4630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어비로는 0.93? 한 0.94 하여튼 그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기어비도 다 풀면 1대1이 내려갑니다. 1대1 기어비보다 1.0보다 내려가요. 즉 페달을 한 바퀴 돌려도 바퀴가 한 바퀴 안 돌아요. 자,
오르막에서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이 상당합니다.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데미지에 대한 부분이고, 두 번째는 고각에 대한 극복입니다. 데미지에 대한 부분은 장거리를 타면 후반부에 확 몰려오죠. 그러니까 이 초반에는 괜찮다가 타면 탈수록 후반에 몰려옵니다. 장거리 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일정 부분 많이 줄여줍니다. 물론 이거 가지고 막 열심히 막 캐던스 잘 나온다고 막 이렇게 막 타면은 막 이렇게 막 페달링을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. 그러면 데미지 똑같이 들겠죠. 하지만 이거를 사용을 하면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, 장거리를 갈 때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긴 코스 있잖아요. 이렇게 뭐 동호회에서 막 투어를 가는데 좀 힘든 데를 간다. 그런데 후반에 내가 진짜 너무 힘들더라, 오르막에서 기어비가 너무 안 나오더라 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다면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는 말씀드렸듯이 경사도. 제가 이거는 영상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 다리가 쥐가 나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몇 번을 참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뭐냐면 우리나라는, 한국은, 대한민국은 이 로드 구동계를 수입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.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아예 단독으로 좀 영상을 만들고 싶은 내용인데, 뭐냐면 예전에 그 유명한 유튜버 분께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정말 공감 가는 게 그거였어요. 우리나라가 산이 높은 건 없어요. 유럽에 비해서. 유럽에 뭐 알프스, 뭐 알프 듀에즈, 뭐 이런 뭐 무슨 몽방뚜 이런 데 보면 막 고도 막 해발 2000m 넘어가잖아요. 근데 그거를 타보셨던 분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한국 어필이 훨씬 힘들다. 뭐냐면 왜 이 서양의, 유럽의 이런 어필들은 예전에 마차를 끌고 다니니까 최소한 마차가 말이 끌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 경사가 돼야 되니까 산을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만들어 놓죠. 즉 경사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, 생각보다.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산이나 이런 도로들이 자동차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. 차가 도입이 되고 난 후에 도로가 만들어졌으니까. 그래서 어필 가면 어때요? 복고개 직선 쭉 돼 있죠. 네. 서우고개 한 번 꽂고 그냥 쭉 올라가죠. 화학산 쭉 올라갑니다. 유턴 딱 2번 하는 거 빼고. 네. 그럼 쭉 계속 올라가요. 그딴 식으로라고 하면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, 그런 식으로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. 유럽이나 이런 데에 자전거 탄 사람들 로그 보세요. 굳이 산을 찾아가지 않는 한은 산악 구간이 별로 없습니다. 네. 제 그 동호회 동생이 베트남 사는데 40km 라이딩을 하면 획고가 50m예요. 50m. 40km를 타면 획고가 50m라니까요. 50m. 우리나라 땅에서는 한강에서만 자전거를 타도 그게 안 됩니다. 땅이 워낙 산악이어서. 강남하고 강북만 다녀도 아실 수가 있는 게, 학동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. 강남구청 이쪽 못 올라가요. 따릉이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. 거기는 못 올라가면 로드로도 힘들어요. 경사도 10% 넘어가는데. 그런 곳이 대한민국입니다. 자, 자전거 도로를 벗어난 이후로는 산을 타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여기서 서울에서 춘천 가는 거 뭐 아무리 행복하다지만 계속 어느 정도 낙타등을 타면서 가야 됩니다. 즉 한국이 엄청난 산악 지역이에요. 진짜 엄청난, 정말 말도 안 되는 산악 지역입니다. 저는 일본도 갔다 왔지만 일본도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긴 한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 그 해안선 쪽으로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땅도 크고. 어쨌든 말이 길었는데 자전거가 출고될 때 기어비 세팅 자체가 글러먹었다라는 겁니다. 제가 여기 지금 위에 걸려있는, 지금 화면은 안 보이지만 프로펠이 걸려있죠. 이 프로펠을 제가 처음에 2015년에 자전거를 샀을 때 스탠다드 크랭크에 1125를 끼워줬어요. 말이 됩니까? 스탠다드에 1125. 여러분들 이 자전거는 동호인한테 파는 거잖아요. 한국 지형에서 동호인한테 자전거를 파는 거를 스탠다드에 1125를 끼워 판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진짜. 그거는 정말 잘못됐습니다.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정말. 최소한 좀 어느 정도 좀 탈 수 있을 정도의 기어비의 자전거를 좀 꼽아줘야지.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죠 진짜. 그래서 이런 거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.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대1 기어비만 나와도 돼요.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,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한 150km 이상 안 타고 좀 자전거 좀 탈 줄 알고 1대1 기어비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쓸 필요 전혀 없어요. 전혀 쓸 필요 없습니다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에 맞는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이에요. 저 같은 사람에게는
좋은 아이템이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다른 겁니다. 근데 저 같은 사람, 한국 지형에 이 출고될 때 기어비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, 이 자전거도 처음에 출고했을 때 크랭크가 미컴의 1128인가 그랬어요. 저는 그걸로 못 타요. 저는 그걸로 못 탑니다. 그런 걸로 화학산 이런 거 저는 못 올라간다니까요. 진짜 1대1 기어비로 화학산 올라가도 힘들어 돼지겠는데 무슨 그런 기어비로 올라갑니까?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. 얘로 어필을 올라가면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. 더 느려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더 빨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후 하고 올라가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속도가 똑같다 할지라도 데미지는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. 데미지가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분께는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. 네. 뭐 어쨌든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이 주저리 굉장히 많이 떠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하나 20만 원짜리 하나 딱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 안 써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. 이거 썼다가 이거 다시 안 써 할 거면 이거 다 변속 이거 다 막 그 기회비용을 다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길게 썰을 풀어봤습니다. 일단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들어보니까 나에게는 좀 그게 확실히 맞을 것 같군. 확실히 하시는 분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예, 좋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더 재밌어요. 자전거 타는 게 막 억지로 막 하고 올라가던 어필을 좀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게 재미 아니에요? 그게 어떤 화학산 가자 이러면 사람들 전부 다 화학산 무서워, 화학산 거기 어떻게 가, 경사 너무 힘들어 이러는데 이거 끼고 30에 34 끼고 가면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갈 만하거든요.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거죠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셔도 괜찮다라는 거죠.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외형적인 뭐 기어 변속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양내리막에서 속도도 많이 못 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마저도 나는 그런 거랑은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께는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할 거고요. 뭐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도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전한 라이딩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